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한서윤입니다. 여름만 되면 땀 냄새, 정수리 냄새, 얼굴 트러블까지 이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자니 정말 지치죠. 오늘은 땀과 냄새, 피부 건강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현명한 여름 습관, 제가 한 장 한 장 처방해 드릴게요. 여름이 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땀 냄새입니다. 에어컨 없이는 견디기 힘든 이 계절, 밖에 잠깐만 나가도 이마, 겨드랑이, 발 등 온몸에서 땀이 줄줄 흐르죠. 문제는 땀이 나는 것 자체보다 그 불쾌한 냄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 원장님, 저는 땀이 나자마자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땀 자체는 냄새가 없습니다. 땀이 피부에 흐를 땐 대부분 수분과 염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무취에 가깝죠. 그런데 그 땀이 마르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피부 표면에 있던 세균이 땀 속에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바로 그 고약한 냄새가 발생하는 겁니다. 즉, 땀에서 나는 냄새는 세균 시간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땀이 마르기 전에 닦는 것. 이것이 여름철 땀 냄새를 막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응급처치입니다. 예를 들어 외출 중이라면 마른 수건이나 손수건으로 바로 닦아내세요. 땀이 이미 마르기 시작했다면 클렌징 워터를 화장솜에 살짝 묻혀 겨드랑이, 목, 팔 안쪽 등을 닦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향균 기능이 있는 제품이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제는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외출 전에 땀이 날 것이 예상된다면 옷을 한 벌 더 준비하거나 얇고 통기성 좋은 옷을 착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냄새가 심해진 후에 수습하려고 하기보다는 애초에 땀과의 거리를 줄여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니까요. 요즘은 개인용 손선풍기나 부채를 휴대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기기들을 활용해서 피부에 머무는 땀의 시간을 줄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채취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흥미롭게 생각하시지만 동시에 잘 모르고 계신 이야기 하나를 해볼게요. 바로 한국인은 유독 채취가 적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국인에 대해 가장 놀라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냄새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심지어는 겨드랑이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아보는데 정말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다며 신기해하곤 하죠. 이게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 현상은 ABCC11 유전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땀의 성분과 채취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인데요. 이 유전자에는 두 가지 형태의 변이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O형, 다른 하나는 G형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대부분이 O형 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변이가 있으면 채취를 유발하는 아포크린 땀샘의 기능이 거의 없거나 매우 약하게 발달합니다. 쉽게 말해 냄새의 원천이 되는 장치 자체가 우리 몸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건 이 O형 변이를 가진 비율입니다. 한국인은 사실상 거의 100%가 O형 변이를 갖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도 꽤 높은 편이지만 각각 약 85% 정도이고요. 반대로 유럽이나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경우 이 유전형이 3% 미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전 세계에서 가장 냄새가 덜 나는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그럼 나는 왜 땀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이건 대부분 유전적 채취가 아니라 생활 습관, 위생 상태, 옷차림, 환경적 요인에 의한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채취 유전자가 없더라도 땀이 많고 잘 마르지 않는 환경이라면 세균 번식이 활발해지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재미있는 팁도 드릴게요. 이 ABCC11 유전자의 O형 변이를 가진 사람은 귀지가 마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귀지가 늘 부슬부슬하고 마른 형태라면 여러분도 채취 유전자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채취는 유전적 영향이 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냄새 없는 민족이니까
괜찮아라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청결 습관과 생활 패턴을 잘 유지하는 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어떤 사람은 냄새가 심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냄새가 없을까요? 이건 유전일 수도 있고 생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우선 채취와 관련된 땀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에크린 땀샘, 우리 몸의 체온 조절을 담당하는 땀샘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포크린 땀샘, 바로 냄새의 원인이 되는 땀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에크린 땀샘에서 나오는 땀은 거의 무취입니다. 하지만 아포크린 땀샘에서 분비된 땀은 피부 표면의 세균과 만나 지방산과 암모니아를 생성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채취가 발생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냄새가 더 많이 날까요? 바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 그리고 피부에 세균 번식 환경이 잘 갖춰진 사람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채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비만 체표 면적이 넓고 피부 주름 사이에 습기가 쉽게 고입니다. 당뇨, 혈당 조절 문제로 인해 피부의 세균 환경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 또는 수분 부족, 땀이 고이고 마르지 않으면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생활 환경, 통풍이 되지 않으면 땀이 마르지 않아 세균이 쉽게 증식합니다. 육류 위주의 식단이나 가공식품 섭취가 많을 경우 체내에서 생성되는 지방산 농도가 높아집니다. 음식도 채취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아스파라거스는 소변 냄새를 심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황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변뿐 아니라 땀에서도 유사한 성분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냄새를 줄이는 생활 습관도 있겠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채소와 과일 중심의 식단을 유지하며 샤워 후 물기를 꼼꼼히 말리는 것, 환기를 잘 시키는 것, 이런 습관들이 땀 냄새를 줄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채취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여름철처럼 땀이 많아지는 계절에는 더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내가 냄새에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변 사람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스스로 나는 괜찮다라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냄새를 자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여름만 되면 꼭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원장님, 진짜 땀 안 나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광고에서 보니까 일주일 동안 땀 안 난다던데 그거 믿어도 돼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땀이 다 막히는 건 아니고 개인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방법은 바로 땀 억제제를 바르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특별한 처방 없이도 사용할 수 있죠. 이 제품들은 대부분 알루미늄 성분이 땀샘을 일시적으로 막는 원리입니다. 땀샘 입구에 막을 형성해서 땀이 피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벼운 다한증이나 여름철 일시적인 땀에는 꽤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땀이 아주 많은 분들, 특히 겨드랑이나 손발바닥에서 땀이 줄줄 흐르는 정도라면 이런 제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피부 위에 막을 형성해도 그걸 뚫고 나오는 양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땀샘을 아예 수술로 제거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술은 흉터가 남고 회복 기간도 길며 무엇보다 보상성 다한증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겨드랑이 땀이 안 나게 수술했더니 대신 손이나 등, 팔꿈치 등 전혀 예상치 못한 부위에서 땀이 더 심해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최근엔 좀 더 안전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보톡스 주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보톡스는 근육 마비뿐 아니라
신경 전달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땀샘에 전달되는 신호를 끊어줍니다. 그 결과 시술 부위에서 땀이 36개월 정도 나오지 않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술 시간은 10분 내외로 짧고 마취가 거의 필요 없을 만큼 간단합니다. 그리고 한 번 시술로 여름 한 시즌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서 특히 겨드랑이 땀 때문에 면접, 시험, 프레젠테이션에 지장받는 수험생이나 직장인분들에게 많이 권해드리는 방법이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보톡스는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 효과가 46개월 정도 지나면 점차 사라지기 때문에 원한다면 매년 초여름쯤 반복 시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법에 앞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땀을 막더라도 기본은 청결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땀이 많이 나는 부위를 꼼꼼히 씻고 말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억제제나 보톡스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 땀을 무시하고 위생을 게을리하면 오히려 염증이나 감염 같은 피부 트러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철 땀 냄새가 걱정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결책은 당연히 샤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매일 씻는데도 냄새가 납니다라고 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문제는 얼마나 자주 씻느냐보다 어디를 어떻게 씻느냐입니다. 냄새를 만드는 세균은 특정 부위에서 훨씬 잘 번식합니다. 그리고 그 부위들이 제대로 씻기지 않거나 잘 마르지 않으면 오히려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죠. 자, 그러면 냄새가 나는 주요 부위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귀 뒤. 피부과에서 진료할 때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귀 뒤쪽은 피지 분비가 많고 샴푸 잔여물이 고이기 쉽습니다. 샤워할 때 귀 뒤를 손으로 문질러 씻고 끝나고 나서 꼭 말려주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냄새가 확 줄어듭니다. 두 번째, 겨드랑이 사타구니. 땀이 많고 공기 흐름이 적은 대표적인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항균 비누나 항균 티슈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샤워 후에 드라이기나 수건으로 완전히 말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젖은 채로 옷을 입는 습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발가락 사이. 발냄새는 단순히 양말 때문만이 아닙니다. 샤워 후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곰팡이균, 세균이 번식하면서 불쾌한 냄새로 이어집니다. 이 부위도 드라이어로 살짝 말려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네 번째, 배꼽.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위를 놓칩니다. 배꼽은 함몰된 구조라 물기가 오래 남아있고 청결 관리가 잘 안 되면 악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면봉에 비누 거품을 묻혀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샤워를 할 때 물의 온도와 시간도 중요할까요? 정답은 네입니다. 미지근한 물 약 35도로 20분 이내.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고 너무 찬 물은 노폐물 제거가 잘 안 됩니다. 샤워 마지막에 잠깐 찬물로 마무리하면 혈액순환과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피부가 건조한 분들은 샤워 후 보습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피부가 너무 건조하면 오히려 각질 속에 노폐물이 갇히고 냄새가 더 오래 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환절기나 여름철, 정수리 냄새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심지어 하루에 2번 머리를 감아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분들도 계세요. 왜 이런 걸까요? 정수리 냄새는 단순히 땀 때문만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두피에서 분비된 피지 세균, 곰팡이균이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냄새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이 많아지고 모발이 두꺼운 분일수록 두피가 습하고 공기가 통하지 않아 피지 분해균이 활발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지속적이고 불쾌한 정수리 냄새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정수리 냄새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샴푸는 손끝으로 마사지하듯. 많은 분들이 샴푸를 할 때 손톱으로 긁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건 오히려 두피를 자극해서 염증이나 자극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샴푸법은 손끝 지문 부분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두피의 자극은 최소화하면서
피지와 노폐물은 충분히 제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약처럼 샴푸 시간을 주기. 지성 두피라면 곰팡이균을 억제하는 항균 샴푸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니조랄, 헤드앤숄더, 징크 피리티온 성분이 포함된 제품 등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샴푸를 바른 후 바로 헹구지 말고 35분 정도 방치하는 겁니다. 피부에 유효 성분이 작용할 시간을 주는 거죠. 세 번째, 샴푸 후 충분히 말리는 것. 두피가 덜 말라서 습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균이나 박테리아가 다시 번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긴 머리나 두꺼운 머릿결을 가지신 분들은 정수리, 목덜미, 귀 뒤까지 꼼꼼하게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월로 먼저 물기를 제거한 후 드라이어로 완전 건조해 주세요. 이외에도 주의하셔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머리를 매일 감더라도 운동 후, 외출 후 땀이 많았다면 한 번 더 감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자나 헬멧 착용이 잦은 분들은 두피가 통풍되지 않아 냄새가 더 잘 납니다. 샴푸를 바꿔가며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꿀팁, 베개 커버나 모자, 안감 역시 정수리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세탁하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름철엔 얼굴 트러블이 부쩍 늘어난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땀과 피지가 많아지면서 화장도 밀리고 조금만 더워도 턱, 콧망울, 이마에 울긋불긋한 뾰루지가 올라오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거울을 보고 손으로 짜거나 무심코 자꾸 만지게 되지는 않으셨나요? 하지만 명심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름 피부 트러블의 절반은 손 때문에 악화됩니다. 얼굴을 손으로 자주 만지는 습관,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것들은 정말 많습니다. 핸드폰, 머리카락, 키보드, 문 손잡이까지. 그런 손으로 무심코 얼굴을 만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오염물질이 피부에 직접 닿게 됩니다. 특히 입 주변, 턱, 콧망울 주변은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라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되죠. 게다가 땀이 난 상태에서 손으로 문지르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접촉성 피부염, 염증성 여드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손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봉 활용하기. 가려울 때나 트러블이 올라올 때는 손 대신 깨끗한 면봉을 사용해 살짝 눌러주세요. 피부에 직접 손을 대는 것보다 훨씬 위생적이고 자극이 적습니다. 기름종이나 티슈로 피지 정돈하기. 여름철엔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되는데요. 이를 그대로 두면 먼지와 섞여 모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름종이나 부드러운 고급 티슈를 이용해 살짝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 화장실 휴지처럼 거칠고 섬유질이 많은 재질은 오히려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핸드폰도 주기적으로 닦아주세요. 우리가 하루 중 가장 자주 얼굴에 가져다 대는 물건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뜨거운 날씨에 기계 온도가 올라가면 그 열기까지 피부에 닿아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항균 물티슈나 안경 닦는 천으로 자주 닦아주는 것 꼭 실천해주세요. 두 번째, 화장을 했다면 지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메이크업을 잘하는 법에는 관심이 많지만 제대로 지우는 법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크림 하나만 발랐더라도 그 위에 먼지와 땀이 얹히면 피부 트러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밤 등 피부 타입에 맞는 1차 제품으로 먼저 메이크업 잔여물을 지운 후 부드러운 폼 클렌저로 마무리 세안을 하는 이중 세안. 피부가 민감하지 않다면 여름철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여드름 피부라면 더더욱 자극 최소화. 여름철 여드름은 피지와 땀이 만들어낸 습한 모공 환경에서 생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세게 문지르고 뜨거운 물로 박박 씻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더 심한 염증으로 번지게 됩니다. 부드럽게, 짧게, 정확하게. 여름철 피부 관리의 3가지 원칙입니다. 세안은 피부 관리의 기본 중 기본이죠. 그런데 이 기본이 오히려 피부를 망치는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자외선이 강해져서 선크림을 매일 바르는 시기,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세요. 원장님, 전 선크림만 발랐는데도 꼭 이중 세안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부 타입과 사용한 제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중 세안 무조건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중 세안이란 1차로 클렌징 오일 워터밤 등으로 화장이나 자외선을 지우고 2차로 폼 클렌저나 젤 클렌저로 피부를 세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풀 메이크업, 특히 파운데이션이나 컨투어링까지 한 경우에는 1차 클렌저 없이는 모공 속 잔여물이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이중 세안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선크림만 발랐다면 이때는 굳이 1차 제품을 쓰지 않고도 폼 클렌저로 2번 정도 부드럽게 세안만 해도 충분합니다. 단 꼼꼼하고 섬세하게 닦아야 하며 클렌징 후 당김이 없는 저자극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무 박박 닦는 이중 세안은 오히려 피부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이중 세안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피부 상태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민하거나 얇은 피부, 건조한 피부, 장벽이 약한 아토피성 피부, 레이저 시술 직후 회복 중인 피부, 이런 분들이 자극적인 세안을 반복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오히려 건조, 홍조, 간지러움, 색소 침착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즉, 깨끗이 씻는 것과 과하게 씻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피부과에서는 보통 이렇게 안내드립니다. 메이크업 농도에 따라 선크림만 발랐을 때 부드러운 폼 클렌저로 2번 세안 클렌징 워터 생략 가능. 부분 메이크업 컨실러, 블러셔 등 클렌징 워터로 부분 1차 세안 후 폼 세안, 풀 메이크업 베이스 색조 전체, 클렌징 오일이나 밤 폼 세안 완전한 이중 세안 필요. 피부 타입에 따라 지성 피부, 잔여물 제거와 피지 조절을 위해 이중 세안이 오히려 도움됩니다. 건성민 감성 피부, 너무 강한 이중 세안은 피해야 하며 pH 5.5 전후의 약산성 폼으로 가볍게. 아침 세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밤에 이중 세안을 한 경우라면 아침에는 물 세안만 해도 충분합니다. 단 지성 피부이거나 밤 사이 피지가 많이 분비됐다면 저자극 폼으로 한 번 정도 세안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세안을 아무리 꼼꼼하게 잘해도 그 다음 단계인 스킨케어를 소홀히 하면 피부는 금세 건조해지고 장벽이 약해져 외부 자극에 취약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제품을 얼마나 많이 발라야 할지 고민하시는데요. 사실은 반대입니다. 피부는 덜 바를수록 더 건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저는 화장품 다이어트라고 부릅니다. 스킨은 꼭 발라야 하나요? 예전엔 스킨 에센스 로션 크림 같은 풀코스 루틴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제품들이 세정력도 좋아지고 성분도 고기능으로 바뀌면서 굳이 스킨을 꼭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좋은 세안제를 사용했다면 스킨은 생략하고 보습제를 바로 바르는 방식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스킨은 알코올이 포함된 제품이 많아 오히려 피부를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화장품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필수만 남기세요. 아침 미백 에센스 자외선 차단제, 밤 에센스 또는 로션 하나 필요시 크림, 피부 상태에 따라 바르는 양 조절, 여름에는 로션으로 마무리, 겨울엔 크림으로 보습 강화, 스킨 생략도 오케이. 세안 후 피부가 당기지 않는다면 스킨 없이 바로 에센스나 보습제로 넘어가도 충분합니다. 피부 장벽을 지키는 성분은 보습제의 핵심은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는 성분입니다. 다음과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는 제품을 확인해 보세요. 세라마이드는 피부 지질층 회복, 판테놀은 진정 및 항염 작용, 히알루론산은 수분 공급, 나이아시나마이드는 미백과 장벽 강화, 프로판디올, 글리세린은 피부 수분 유지. 이 외에도 자극이 적고 pH 4.5에서 5.5 사이의 약산성 제품이면 피부 장벽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내 피부에 맞는 스킨케어 루틴은 지성 피부는 산뜻한 제형의 수분, 에센스, 젤 타입 로션, 피지를 조절하는 살리실산이나 BHA 성분도 적절히 사용 가능. 건성 예민 피부는 pH 중성 약산성의 보습제 유분이 있는 크림, 무향,
무알콜 제품 선택. 복합성 피부는 T존은 산뜻하게, U존은 보습 강화하는 구간별 루틴도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팁. 아침 세안 후와 밤 세안 후는 다르게 아침 세안 후에는 피부가 건조하지 않다면 가볍게 미백 에센스 자외선 차단제로 마무리. 번들거리는 부위는 생략해도 오케이. 밤 세안 후에는 에센스 로션 또는 크림으로 충분한 보습. 여름에는 로션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음. 피부는 외부 자극에 민감한 장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바르면 오히려 자극과 탈을 만드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 피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매일 체크하고 그에 맞는 최소한의 제품으로 충분한 보습을 해주는 것. 이것이 진짜 피부 건강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름철 땀 냄새, 피부 트러블, 그리고 세안과 보습에 이르기까지 피부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마지막 챕터에서는 그 모든 내용을 하나로 정리해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피부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잠에서 막 깨어난 얼굴은 아직 외부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피부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단계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세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날 밤에 이중 세안을 꼼꼼히 했다면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로만 가볍게 헹구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지성 피부거나 밤새 땀과 피지가 많이 분비됐다면 저자극 약산성 클렌저로 한번 세안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 후에는 가볍고 산뜻한 보습제를 사용하세요. 피부가 건조하지 않다면 2단계도 생략할 수 있지만 햇볕이 강한 계절에는 미백 에센스를 선택해 피부톤을 정돈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여름철 피부 손상의 가장 큰 원인은 자외선이기 때문에 SPF 30 이상, PA 이상의 제품을 충분한 양으로 바르고 외출 15분 전에 마무리해주세요. 자외선 차단은 어떤 고가의 화장품보다도 피부 노화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 이제는 피부가 하루 동안 흡수한 먼지, 피지, 자외선 차단제, 메이크업 잔여물로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오늘 내가 어떤 화장을 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풀 메이크업을 했다면 클렌징 오일이나 밤 클렌징 워터와 같은 1차 세안제를 이용해 메이크업을 녹이고 닦아낸 뒤 약산성 폼 클렌저로 마무리 세안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반대로 선크림만 바르고 외출이 적었다면 굳이 1차 세안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폼 클렌저로 2번 가볍게 세안하는 것만으로도 피부는 충분히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세안이 끝난 후에는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보습 단계가 필요합니다.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판테놀 같은 성분이 포함된 보습제를 선택하시고 피부가 건조한 날엔 크림을 한 겹 더 발라주세요. 지성 피부라면 젤 타입 보습제로도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느껴지실 겁니다. 피부는 복잡한 루틴보다 일관된 습관과 과하지 않은 관리를 더 좋아합니다. 깨끗하게 닦고 부드럽게 바르고 충분히 말리는 것. 이 단순한 원칙들이 피부 건강을 지켜주는 핵심입니다. 여름철에도 가볍고 산뜻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피부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제품의 개수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루틴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처방전이 여러분의 피부와 일상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계절이 바뀔 때 꼭 알아야 할 스킨케어 루틴 혹은 피부 고민별 맞춤 관리법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건강한 피부,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